자,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보시면, 자, 본죄는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목적범입니다.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재산 그랬죠? 이 재산은 채무자의 본인 재산을 말합니다. 자,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그랬어요. 이 네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허위 양도입니다. 허위 채무 부담이고요. 진실한 양도나 진실한 채무 부담은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돼요. 자, 그럼 이 죄가 무슨 죄냐?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채권자이고 B는 채무자예요. 당연히 채권자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줬겠죠. 돈을 빌려주었다. 그냥 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려주었겠죠. 그러면 B는 재산이 있지, 재산이 있어요. 동산, 부동산 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독촉하겠죠. 왜 돈 안 갚냐? 변직이 지났는데, 그치? 그런데 안 갚아요. 재산은 엄연히 있는 걸 아는데 안 갚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경찰 부르나? 그건 아니잖아, 그쵸? 이 채권자 A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하겠지. 승소합니다. 그쵸? 승소하는 판결문 나왔지? 판결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갖고 난대요. 이 판결문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다 해줍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강제 집행 절차인데요. 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즉 강제 집행을 하는 기세를 보이잖아요. 그치? 물론 이제 법정 절차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모든 과정을 B가 알고 있잖아요. 그치? 이제 승소할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 선고일자가 다가올 것이고, 판결 선고일자가 다가오게 되고서 분명히 저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 얼마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B가 다 눈치를 채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 B가 자기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을 이렇게 빼돌려요.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 부담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채권자를 해하였다 해서 이 B를 무슨 죄로 처벌해요? 강제집행 멘탈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성격은 됐고 객체를 볼게요.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이죠. 재산에는 재물 외에 이 권리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기대권, 지적재산권, 그치? 이런 것들을 다 빼돌린단 말이죠. 자, 이 재산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쵸? 라는 겁니다. 자, 밑에 판결문지 보시게 되면 그런 취지로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 장래의 권리, 장래 동그라미 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밑에 2번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국한합니다. 자, 우리가 명의신탁 배웠죠. 그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 신탁자는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의 재산은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 붙여볼게요. 중요한 판례죠. 자, 여기서 1번에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동그라미. 됐죠? 자, 계약 명의신탁 얘기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읽어보기 전에 먼저 노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노트는 14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자, 모 명의로 아파트 구입한 사건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갑이 있어요. 자, 여기 갑이 있죠. 갑은 채무자고 채권자가 있어요. 물론 지금 채권자 채무 관계자이다 보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었겠죠. 그쵸? 그치? 예. 그런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우려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전부 다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고 이제 곧 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갑이 가만히 있으면 재산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랑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내놨는데 그 엄마 돈으로 아파트를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이 엄마랑 자식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지. 자, 그래서 여기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엄마를 뭐라 불러요? 엄마를 명예수탁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들은 뭐가 되죠? 명예신탁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쪽에 저 동네 가서 A로부터 이 아파트를 사요. 아파트를 사죠. 그래서 이 A라는 매도인이 아파트 자기 명의를 이 엄마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죠. 이게 무슨 명의신탁? 3자가 명의신탁? 아니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엄마가 계약까지 다 했으니까. 그쵸? 계약 명의신탁인데 우리 계약 명의신탁 법리 배웠죠? A가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때 매도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치? 알았다면 악의, 몰랐다면 선의. 자, 매도인이 선이라면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수탁자에게 넘어가죠. 근데 매도인이 악이라면 소유권 넘어가요? 소유권 넘어가지 않죠.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가 돼요. 자, 결론이 뭐예요? 매도인이 선이든 매도인이 악이든 간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 신탁자인 자식, 그 아들,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아파트는 이 신탁자인 아들 소유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간에 따라서 이것은 자기 소유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아파트는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시겠지?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매도인 소유이거나 자기 엄마 소유이거나 하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간에 채무자인 나의 소유는 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교재 와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자기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A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갑의 모인 을과 엄마죠. 모인 을과 위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즉 계약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했습니다. 그쵸? 자, 계약 명의신탁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밑에 2번 보시게 되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선의지. 밑에 안 경우는 악의지. 알지 못했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알았을 때에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자, 파란색 펜 드시고 명예신탁자, 신탁자 세모 쳐보세요. 신탁자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자기 명의가 돼요? 자기 명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명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형법상 무죄다. 이런 판례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할 때도 배웠죠. 똑같이 계약명신탁에서 신탁자의 재산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 나와 있는 강제집행 멘탈죄의 객체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OX 판례 볼게요. 자, 채무자의 재산에는요, 동산, 부동산 포함하고, 자, 특허 동그라미, 실용신한 동그라미 포함됩니다. 이걸 빼돌리게 되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장래 권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자, 3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배당금 지급 채권이잖아요. 그쵸? 이런 채권인데, 배당금 지급 채권도 객체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걸 빼돌리게 되면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파란 펜 들어보시고, 자,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되어 있습니다. 지위 세모 치시고, 지위는 뭐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뭐 권리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은 객체가 될 수가 없다고 봤어요. 자, 이번 판례 네 번째 줄에 지상 8층까지 골조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했습니다. 공사 중단 세모 지어보시고, 이것은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사가 완공된 건물 같은 경우는 객체가 될 수가 있는데 짓다가만 건물 있죠. 짓다가만 건물은 객체가 아직은 될 수가 없다. 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례 보시게 되면 의료법 얘기 쭉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자, 결국 중간 보시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입니다. 세모 쳐보세요. 여기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이때 이 요양급여 비용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치? 요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객체가 된다, 못 된다,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요양급여 비용 채권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해졌다면 이것도 객체가 될 수가 있는데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예금계좌에서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으므로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된 채무자가 파란색으로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래요. 통해서 수령한다 하더라도 본제는 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압류된 계좌라면 몰라도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계좌를 통해서 받는다면 본제가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애당초 객체가 되질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통장이었다. 그치? 다른 통장이었고 또 이것 자체가 휴업급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볼게요. 자, 은닉이죠.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괴날 것이고요. 허위양도 허위침보다 말 것이고 자, 밑에 판결을 보시게 되면요.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이라 했어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진실한 양도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 이 판례 잘 나옵니다. 장래에 발생할 특정한 조건부 채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래에 발생할 특정한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진실한 채무이기 때문에 허위 채무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 1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했네요. 유체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체를 갖추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전 등록기라든지 TV, 냉장고 등등 이런 것을 말하죠. 자, 금전 등록기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사업자 이름을 바꿉니다. 사업자 이름을 바꿨다 동그라미. 그러면 본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전 등록기는 압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을 은닉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 엄마 소유인 것으로 사칭을 했다. 채무자 엄마 소유인 것으로 사칭했다. 동그라미. 이것도 재산을 숨긴 거죠. 그쵸? 그 엄마가 자기는 제3자다. 왜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냐. 이렇게 이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갔다면 재산을 은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 제가 보통은 이 제3채무자가 이제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은행. 제3채무자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은닉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제가 됩니다. 자, 어떤 사실관계인지 한번 볼까요? 채권자 갑이 있어요. 갑은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이죠. 그치? 병은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의 채무자. 그러니까 을의 채무자지.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치?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고 을은 병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요 채권.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채권. 이 채권을 본래 채권자가 이 채권을 가압류를 하려고 해요.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을이 먼저 선수를 치지. 요 자신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정이라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허위 양도한다. 허위 양도한다.
그 허위 양도가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압류를 하는 것보다 허위 양도가 먼저 있다. 그래서 갑이 이 채권을 가압류를 하려다 보니까 미리 빼돌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채무자인 피고인이, 여기서 말하는 을이죠. 채권자인 갑의 가압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제3채무자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익 허위 양도하였다 했을 때 뭐가 된다? 본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가로 열고 닫고. 가압류 결정 정보원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로 열고 닫는 부분은 그리 큰 의미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여러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당연하지, 그치?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면 번제가 되죠. 그 다음 비슷한 판례인가요? 뭐 비슷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1, 2번은 이름을 바꾼 거지? 1번은 이름 바꾼 것이고 2번도 자신의 엄마 이름으로 바꾼 거죠. 비슷한 판례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인가? 5번부터 해서 7번까지를 묶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사전 모의하여 선순위 이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해주었다.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6번도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해주었다. 자산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을 보시게 되면 면탈을 목적으로 무슨 양 가장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양도한 것이 바로 양도한 것이 그 타인 명의로 가등기내 본등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쵸?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본등기 나오죠. 본등기, 여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은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8번을 보시면 자, 세무공무원이 1억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적발되어 시에서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받자 이 강제집행을 면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본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여긴 가등기지. 앞에 건 본등기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격려했다. 가등기 동그라미. 근데 여기서는요. 하급심에서는 이 가등기만 격려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그 이유가 부부 사이였다는 점, 부부가 재산분할 청구권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남편이 알고 있고 이를 남편이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 이 점이 고려됐다는 겁니다. 가등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도 가등기인데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 그 다음에 재산이 처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격려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본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보았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해서 지금 본등기를 냈잖아요.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응? 본등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등기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냥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고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권 변동 나와 있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격려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되는 그 효력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할 때 생겨나는 것이지 가등기를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원래 가등기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등기 칠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물건은 잡아둔다는 거지. 일단 그 물건을 잡아둔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의 순위로 소급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지 가등기만 했다고 해서는 어떤 효력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만 했을 때는 강제집행면허자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지만 본등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본죄가 되는 거예요. 왜?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시 교재 한번 와볼게요. 자, 교재 쭉 밑에 와보시게 되면 자, 밑에 4번 판례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서 가등기를 격려하였다 했을 때 가등기 세무치입니다. 그래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어요. 본등기를 쳐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만 갖고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만 했다고 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앞 페이지 5번, 6번, 7번을 가보시면 전부 다 뭘 쳤나요? 전부 다 본등기를 쳤잖아요. 그치? 본등기를 쳤고 여기 본등기를 쳤고 여기 본등기를 쳤고 7번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쳤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쵸? 그치? 그래서 5, 6, 7번은 당연히 본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9번 판례 가보시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해서 지금 부부 사이였고 그러니까 처가 반드시 이 자기에게 소송을 걸고 가압류 등을 할 것이고 자기 재산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남편이 가등기를 하긴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허위채무 부담이라는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가등기라 할지라도 이 같은 경우에는 허위채무 부담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본죄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부동산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이 가등기만으로도 본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적으세요. 허위 채무 부담 이것을 추가시키기 바랍니다. 어떤 판례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판례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랬을 때에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 같은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등기만으로도 본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쳤을 때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위치 한번 해보시게 되면 다 설명 끝났지? 그런데 앞에 하나 안 봤네요. 8번 판례 보세요. 8번 판례 보시면 횡령금의 배상을 요구받자 하니까 금전채권이지? 금전채권이지, 그치? 그래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가등기를 쳤다라고 했을 때 요 가등기만으로도 충분히 이 본죄 성립을 인정한다. 왜? 금전채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 진이 있지, 진이. 진이 양도지, 허위 양도가 아니지? 진이 세무 치시고 파란색으로 이것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지?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볼까요? 1, 2, 3을 묶어보세요. 1, 2, 3을 보시면 진해라는 것은 허위 양도가 아니고 따라서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2번 판례 보시게 되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치? 그치? 이것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그 세 개 중에 어느가 또 아니지?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시킨 바가 없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3번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했는데 이것도 어느 행위 태양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우리 법조문을 충족시킨 바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 판례 나왔네요. 5번 판례 별표 쳐보세요.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이것을 제가 앞서 설명한 바가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A가 채권자고요. B가 채무자예요. 그치?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돈을 빌려줬네요. 그냥 빌려줬겠어요? 담보 잡고 빌려줬죠. 그래서 B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렇게 미리 가압류에 들어간다. 여러분 가압류를 왜 걸어두는지 아세요? 응? 가압류를 왜 거냐고. 그냥 바로 소송하면 안 되나? 가압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소송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이 가압류를 걸어두지 않고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고 승소를 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요. 말짱 꽝이에요. 소송한 거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의 재산을 미리 잡아놓고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의 재산을 미리 잡아놓는다. 이것을 가압류한다. 또는 가처분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이 뭐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한데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 받을 돈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고요. 돈 문제가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그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형법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금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압류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1억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빌려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압류다. 가압류. 그래서 A가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B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가압류를 걸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퀄 처분 금지효라는 것이 발생한다. 가압류를 걸어두게 되면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B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 금지적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자 A가 B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B가 그 후에 이 재산을 처분하잖아요. 매도를 한다?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또는 C가 이것을 D라는 사람에게 허위 채무 부담을 했다든지 하더라도 전부 다 무효입니다. 가압류를 한 이후에 그 행위들은 몽땅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이 B에게 C로 넘어가고 C에서 D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효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A는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즉 가압류를 걸어난 이후에 B가 볶아먹고 지져먹고 삶아먹고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 A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즉 B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교재와 볼게요.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가압류를 한 후에다가 세모를 쳐보세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채무에 기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채권자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가 강제집행면살죄의 은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잘 받으시고. 자 6번 볼게요. 6번도 별표를 쳐보세요. 자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에요. 금전채권이 아니고 무슨 채권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이다. 건물과 토지에 관련된 권리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들입니다. 그렇죠? 자,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의 경우라면 이런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채권자가 있지. 채권자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다. 그리고 채무자는 건물 소유자다. 그치?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너 건물 철거해라. 그리고 그 땅, 토지가 건물이 눌러앉은 그 땅 나한테 인도해라. 라는 청구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런 청구권이 있는데 먼저 있단 말이죠. 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을 할 목적으로 왜 이걸 안 하면 저 사람이 강제집행할 것 같으니까 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허위 금전 채무를 설정하고 여기다가 근저당을 잡아버려요. 이 건물에다가 근저당을 잡힌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채권자 토지 소유자의 채권을 해치는가요? 이걸 먼저 해놨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먼저 집행해버렸는데 먼저 해놨는데 먼저 해놔서 나한테 청구권을 가지게 된 건데 순위가 채권자가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채무자인 내가
이것을 제3자에게 허위 채무, 금전 채무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이 본래 채권자를 해친다, 못 해친다? 못 해친다. 못 해치기 때문에 이 행위는 원래 채권자에 대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에 기하여 근저당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 토지 소유자를 해친다 못 해친다? 이 토지 소유자는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끊고요. 자, 밑에 것도 똑같아요.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뭘 갖고 있나요? 그렇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명도 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라면 사안이 비슷하지 왜 거라? 그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치기 때문에 역시 이 행위가 즉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밑에 건물에 대해 근저당 설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다음 7번 판례 볼게요. 자,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꾸네요. 이것이 이 강제집행면탈이 될 수가 있나요? 자, 여기 채권자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잖아요. 근데 이 채무자가 채무자의 사업지의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지금 제3자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제3자 명의를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종전보다 더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얼굴은 알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얼굴은 알지만 제3자 얼굴을 모르고 또 다른 제3자 얼굴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홍길동이가 김길동이고 박길동이고 뭐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원래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종전보다 더 불명확하게 된다라고 소유관계를 더 불명확하게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채권자를 해할 것 그랬네요. 본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되네요. 자, 판례 봅니다. 판례 1번 별표 쳐봅니다. 본죄는 위헌범이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해치는 결과범 아닙니다. X 하시고 이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없죠. 필요 없습니다.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여부는 빨간색으로 범죄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범이긴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이잖아요. 그런데 목적 달성 여부와는 기수가 관련이 없어요. 100% 상관없어요. 다른 목적범들 전부 다 그렇죠. 자, OX 판례. 은닉한 부동산의 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하여도 빨간색 더 많다 동그라미 하여도 이로 인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해할 위험성이 조금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동그라미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밑에 남는다고 예측된다 하더라도 약간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잉여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은 조금이나마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자, 다음 페이지. 자,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 그래서 약간 재산을 빼돌렸다 할지라도 재산이 억수로 많은데요. 그것 빼고도 엄청나게 재산이 억수로 많아. 가져갈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자 해야 할 위험성이 아예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가 되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지.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대요.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대요. 그러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앞에 지 가보시면 약간 코딱지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여차하면 채권자 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위 상황을 봅니다. 자,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되겠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나와 있고 강제 집행을 면탈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만 돼요. 민사집행법 동그라미에 의한 강제 집행만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을만 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통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중에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약간 설명드렸는데 금전채권,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압류고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라든지 그런 청구권 문제를 다툴 때 하는 것이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자, 밑에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밑에 판례 보시니까 기세가 나왔네요. 이때 빼돌리면 죄가 돼요. 18억 원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네요. 그리고 곧 부도가 났죠.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자들이 닥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빼돌리게 되면 당연히 본죄가 되겠고요. 자, 밑에 판례 이 행위가 도가 됐네요. 또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준비도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성 있는 상태도 그러한 위험성 있는 객관적 상태도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점은 위에 나와 있는 강제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행기가 도가 되었고 독촉도 받지 아니하였고 법적 절차도 취하지 않았고 또 강제 집행도 받을 위험성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은 본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범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민사집행법만 된다고 했습니다. 국세징수법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 위에서 나와 있지? 형소법 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되지 않습니다. 판례로 나와 있고요. 자, 민사집행법에서 뭐만 된다고요? 여기 강제집행하고 가압류, 가처분만 된다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민사집행법에서 제3편에 나와 있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가의 강제집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이렇게 봤고 여기서 강제집행에는 광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밑줄자 이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냥 읽어두세요. 이것을 설명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냥 읽어두시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소죠. 이행의 청구소라 그랬는데 청구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이행해소. 소유 종류가 많아요. 소유 종류가 많지만 여기서는 이행해소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채권이 존재해야 되겠지. 존재할 때 빼돌리게 되면 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유지 보시게 되면 이 채권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그 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채권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판례 보시게 되면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존재 밑줄 그시고 X 재산을 빼돌렸다 할지라도 본죄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조건부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보존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형법상의 행위를 했다면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 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행위를 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가로 열고 소멸되었다 가로 닫고 할지라도 기수 이후 문제니까 기수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채권 존재는 성립 요건이라고 했죠. 그치? 상계 있습니다. 상계. 상계는 맞계산.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면 그 동액, 액수가 같은 한도 내에서는 서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겠지.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 소멸하겠지. 그래서 상계가 효력이 발생하게 된 시점 이후에는 이후 세무 치시고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산을 빼돌린 것은 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주관적 요건 됐고 공소시효 봅니다. 공소시효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 이에 기하여 채권 압류라든지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요때 범죄가 성립을 하고 이때 범죄가 종료가 되어서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추심금을 수령한 때는 아니다. 아니고 수령한 때가 아니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때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밑에 면탈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 했을 때 그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라는 이 통지가 행해졌을 때 그때 그 종료가 되고 공소시효는 그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나와있지? 통지가 있을 때가 바로 그렇다. 자, 됐고 위에 두 가지 판례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참고삼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타저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가 무지 중요하죠. 별표를 쳐보세요. 자,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타인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자기 소유가 아니지. 타인 소유지. 타인 소유라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나오나요? 못 나오지. 그치? 결과적으로 강제집행 면탈하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객체 자체가 타인 소유야. 타인 소유.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는 되지가 않고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다 했으니까 무슨 죄밖에 안 돼요? 횡령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똑같죠? 계열 회사들 소유 자금이다. 회사 소유래요. 회사 소유. 자기 소유 아니지? 그치?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치? 대표이사가 이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었다면 뭐밖에 안 됩니까? 횡령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